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들 보증 서주었다가 제 노후가 송두리째 사라졌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창문 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좁은 원룸이라 해가 들어오는 시간이 짧습니다. 오전 10시쯤 되면 옆 건물 그림자에 가려 금방 어두워지죠. 전에 살던 집은 남향이었습니다. 거실 베란다에서 바라보는 하늘이 넓었고 오후 내내 햇볕이 따스했습니다. 아내가 그곳에서 화분을 가꾸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지금은 그 집이 없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 역에서 버스로 한참을 더 들어가야 하는 낡은 빌라 3층입니다. 월세 35만원, 보증금 500만원. 제 나이 72에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은 평생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젯밤 TV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보증을 잘못 썼다가 집을 잃은 노인 이야기였습니다. 화면 속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이 마치 거울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한숨만 쉬더군요.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걸었으니까요. 아들 보증 잘못 써줬다가 제 노후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이 한 문장이 제 지난 5년을 설명합니다. 40년을 악착같이 모은 돈, 퇴직금, 집,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의 평온한 시간까지 모두 보증서 한 장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오늘 아침 경로당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김 노인이 물었습니다. 요즘은 좀 어떠신가? 그럭저럭 버텁니다. 자식이 효자라면서요?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착했습니다. 성실했고 부모에게 함부로 대든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착하다고 해서 모든 게 잘 되는 건 아니더군요. 그리고 부모의 사랑이 깊다고 해서 그게 자식의 빚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도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이미 겪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 단 한 분이라도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53년생입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단칸방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짓다가 상경하신 분들이었고 아버지는 공사판에서, 어머니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며 우리 3남매를 키우셨습니다. 18살 때 공고를 졸업하고 기계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때가 1971년이었죠. 월급은 적었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출근을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8년을 일하고 나서 26살에 아내를 만났습니다. 중매였습니다. 아내는 동네 구멍가게 딸이었고 저는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아내는 수줍게 웃었고 저는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신혼집은 역시 단칸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아들은 결혼한 지 3년 만에 태어났습니다. 1982년.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병원에서 아들을 처음 안았을 때의 감촉을 저는 아직도 손끝으로 기억합니다. 3.2kg의 작은 생명. 눈을 꼭 감고 있던 그 아이가 제가 지켜야 할 전부였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처럼 살게 하지 말자. 아내와 다짐했습니다. 고생은 우리 세대에서 끝내자고. 아이만큼은 대학도 보내고 괜찮은 직장도 구하게 해주자고.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공장에서 반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정년까지 36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한 달에 2번, 주말에는 용접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 11시에 일이 끝나면 아내는 냉면집 앞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돈을 모았습니다. 아들은 잘 자랐습니다.
공부를 썩 잘하진 않았지만 성실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반장을 했고 고등학교 때는 야간 자율학습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1999년 아들은 지방의 4년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소주를 2병이나 마셨습니다. 기뻐서 울었습니다. 제가 못 다닌 대학을 아들이 가게 됐다는 게 저는 그저 감사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등록금과 생활비를 보내느라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게 부모니까요. 아들은 졸업 후 서울의 중견기업에 취직했고 저는 또 한 번 기뻤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돈 벌어서 2분 편하게 해드릴게요. 입사 첫 월급을 받고 온 아들이 봉투를 내밀 때 저는 사양했습니다. 아니다. 내 돈은 내가 모아라. 결혼도 해야지. 2007년 아들은 결혼했습니다. 며느리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예의 바르고 말도 곱게 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고 신혼집은 전세로 구해줬습니다. 보증금 8천만 원. 제 퇴직금의 절반이 들어갔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2009년에는 첫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였습니다. 2년 뒤에는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아내와 저는 주말마다 아들네 집에 가서 아이들을 봐줬습니다. 아내는 아이들 옷을 손수 뜨개질해서 입혔고 저는 장난감을 사들고 갔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제 좀 편해지려나 보다. 2013년 60살이 되던 해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9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예금이 3천만 원 정도 있었고 살고 있던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전세로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옮기면 보증금 차액으로 5천만 원 정도를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9천만 원, 예금 3천만 원, 보증금 차액 5천만 원 해서 총 1억 7천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이 돈으로 이자나 받으면서 살면 우리 둘이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겠네.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국민연금이 2명 합쳐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나왔고 거기에 이자 수입까지 더하면 충분했습니다. 당신 이제 여행이나 다녀요.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좀 쉬어야지. 그래, 우리 제주도나 한번 가볼까? 퇴직 후 첫 가을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2박 3일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하늘에서 본 구름이 신기했고 제주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아내는 돌담길을 걸으며 연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보, 우리 부산도 가보고 경주도 가봐요. 시간 많잖아요. 그래, 천천히 다녀보자고. 그때만 해도 저는 제 노후가 이렇게 평온하게 흘러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될 것이고 손주들은 무럭무럭 자라날 것이고 우리 부부는 가끔 여행도 다니고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도 치며 살아갈 거라고. 하지만 인생이란 게 내 계획대로만 흘러가는 건 아니더군요. 2015년 가을이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아들 혼자였습니다. 며느리와 아이들은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손을 비비고 무릎을 만지작거리고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아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저 회사 그만둘까 합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은 그 회사에서 벌써 15년을 일했습니다. 이제 과장이고 몇 년 후면 부장도 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 요즘 회사가 어렵습니다.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지금 나가는 사람들은 명예퇴직금이라도 받는데 나중에 잘리면 아무것도 못 받아요. 아내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럼 그만두고 뭐 할 건데? 애들 학교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아들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안내 책자였습니다. 컬러로 인쇄된 그럴듯해 보이는 책자였습니다. 이거 요즘 잘 되는 브랜드예요. 제 친구가 작년에 오픈했는데 한 달에 순수익이 500은 나온대요. 지금 회사 월급이 300인데 이걸 하면 더 벌 수 있어요. 저는 책자를 넘겨봤습니다. 창업 비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맹비 2천만 원, 인테리어 5천만 원, 초기 재고 및 운영자금 3천만 원, 총 1억 원. 돈은 어떻게 할 건데? 제가 모아둔 게 3천만 원 있어요. 그리고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요. 그런데 아들은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담보대출은 한도가 부족해요. 신용대출을 더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증인? 네. 아버지가 보증만 서주시면 대출 승인이 바로 나와요. 제가 다 갚을 거예요. 아버지한테 절대 피해 안 가게 할게요.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보증은 절대 안 돼. 어머니, 너 아직 애들도 어린데 장사가 잘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회사 다니는 게 얼마나 안정적인데. 어머니, 저도 잘 생각해 봤어요. 요즘 회사는 정말 불안해요.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차라리 제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도 보증은 안 돼. 보증 잘못 썼다가 집 날린 사람 뉴스에서 얼마나 많이 봤는데. 아들은 제 쪽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에는 간절함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나이가 벌써 43이에요. 지금 아니면 다시는 도전할 수 없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생각 좀 해보마. 아버지, 다음 주까지 답을 줘야 해요. 가맹 계약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번 주 안에 계약금 넣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대요. 야, 그런 식으로 조르는 거 아니다.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돌아간 후 아내와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설마 보증 서주려고 하는 거 아니죠? 안 돼요. 절대 안 돼. 우리 노후 자금 다 날아가요.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아들이 뭘 알아요? 장사가 얼마나 힘든지, 카페는 또 경쟁이 얼마나 심한데 잘못하면 빚만 잔뜩 지고 망하는 거예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그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보증을 안 서주면 이 아이는 평생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 나도 젊었을 때 아버지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거절하셨을 때 그 서운함을 아직도 기억하는데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라면, 내가 도와주지 않아서 아들 인생이 꺾인다면. 다음 날 저는 옛날 직장 동료 박 형을 만났습니다. 그 형은 저보다 5살 위였고 이미 70에 접어든 분이었습니다. 형님, 상의할 게 있어서요. 술을 몇 잔 마신 후 저는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 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 절대 보증은 서지 말게. 나 친구 하나가 아들 보증 섰다가 집 날아갔어. 지금 자식하고 연도 끊고 살아. 하지만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알아. 나도 자식 둘 키웠으니까. 그런데 말이야, 자식 인생은 자식이 책임져야 해.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박 형 말도 맞고
아내 말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절대 실패하지 않을게요. 저 믿어주세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43 먹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낼 만큼 절박하다는 게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아들과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전날 밤 아내와 큰 싸움을 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정말 보증 서주려고요? 한 번만 도와주자. 우리 아들이잖아. 아들이면 다예요? 우리 노후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벌 수 있어요? 잘 되면 괜찮을 거야. 만약 안 되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연대보증이시고요. 대출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고 기간은 5년입니다. 매달 상환액이 원금 83만 원의 이자까지 합쳐서 대략 1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제가 갚을 거예요. 옆에 앉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네, 주 채무자가 상환하시면 연대보증인께는 청구가 안 갑니다. 하지만 혹시 연체가 되면 연체 안 할 거예요. 제가 책임지고 갚을게요. 네, 그럼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어주세요.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빽빽한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제 팔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할게요. 저는 도장을 꺼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제 평생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을 믿고 싶었을 뿐입니다. 도장이 서류에 찍혔습니다. 빨간 인주가 종이에 스며들었습니다. 은행을 나와 아들과 헤어질 때 아들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버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래, 열심히 해라.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날씨는 맑았는데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하늘은 파랬는데 왠지 먹구름이 몰려올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도 혼자 차려 먹었습니다. 아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제 인생의 분기점이었다는 걸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2016년 봄, 아들의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날, 저와 아내는 매장에 갔습니다. 신촌 근처의 건물 1층이었습니다. 유리창이 크고 밝은 매장이었습니다. 나무 테이블과 의자가 정갈하게 배치돼 있었고 원두 볶는 기계가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서 오세요. 아들과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희망과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커피 드릴게요. 앉으세요. 며느리가 직접 내려준 아메리카노를 마셨습니다. 쓴맛 뒤에 고소한 맛이 올라왔습니다. 괜찮네. 그쵸? 원두를 좋은 걸로 썼어요. 오픈 첫 주는 손님이 꽤 왔습니다. 동네 주민들, 대학생들, 지인들이 축하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아들은 연신 인사를 하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음료를 만들고 계산을 했습니다. 잘 되겠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요즘 매출이 좀 생각보다 안 나와요. 아들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왜? 손님이 평일에는 너무 없어요.
주말에만 좀 오고, 그리고 근처에 프랜차이즈 카페가 또 생겼어요. 거기는 할인도 많이 하고, 그래도 열심히 하면 괜찮아질 거 아니냐? 네, 열심히 해볼게요. 그해 여름, 아들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대출 이자가 좀 모자랍니다. 얼마나? 100만 원만.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저는 예금에서 100만 원을 찾아 아들한테 보내줬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시작이네. 뭐가? 당신이 계속 돈 대주는 거. 내가 뭘 했어요? 사업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한두 번만 도와주면 괜찮아질 거야. 그게 한두 번으로 끝날까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다음 달에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또 100만 원이 모자란다고. 그 다음 달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원두값이랑 임대료 때문에 좀 빡빡해요. 조금만 더 버티면 손님이 늘 거예요. 저는 계속 도왔습니다. 석 달 동안 500만 원을 더 보탰습니다. 예금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내는 통장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러다 우리 노후 자금 다 날아가요. 곧 나아질 거야. 나아지긴요. 매달 돈 달라고 할 거예요. 아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묵으로 저를 원망했습니다. 2016년 겨울, 저는 아들 매장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손님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카운터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손님이 없네. 평일 낮에는 원래 이래요. 저녁에는 그래도 좀 나아요. 직장인들이 오니까. 저는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인테리어는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다른 카페들과 비교해서 특별한 점이 없었습니다. 이걸로 한 달에 얼마나 버냐? 지난달에는 매출이 1,0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1,000만 원? 네. 근데 원가랑 인건비, 임대료 빼면 순이익은 200 정도예요. 200만 원. 아들이 회사 다닐 때 받던 월급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럼 대출 이자는 어떻게 갚아? 그게 빡빡해요. 아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해 설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들 4식구와 저희 부부 6명이 작은 거실에 앉아 떡국을 먹었습니다. 손주들은 밝게 웃었습니다. 7살과 5살, 천진난만한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는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사업은 좀 어떠냐? 그냥 버티고 있어요. 버티기만 하냐? 돈은 버냐?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뭐가? 제가 자꾸 손을 벌려서요. 그래도 내 사업이잖아. 힘든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2017년 봄, 드디어 터질 게 터졌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대출금 상환이 2달째 연체됐습니다. 조속히 상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빌린 돈이 아닌데요. 연대보증인으로 등록돼 계십니다. 주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으면 보증인께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아니, 제 아들이 갚는다고 했는데요. 지금 2달째 연체 상태입니다. 이대로 가면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전화를 끊고 아들한테 연락했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 왔다. 무슨 일이냐?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번 달에 꼭 갚을게요. 하지만 그달도 상환이 안 됐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제 예금에서 200만 원을 찾아 은행에 입금했습니다. 아내가 통장을 확인하고 소리쳤습니다. 뭐해요? 왜 또 돈을 넣어요? 연체되면 우리 신용등급이 떨어진다잖아. 그럼 계속 당신이 갚을 거예요? 아들이 할 일을 당신이 대신 할 거예요? 그래도가 어디 있어요? 당신 정신 차려요. 아내는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집은 지옥이 됐습니다. 매달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한 어조였지만 점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연체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갚을게요. 언제까지 기다려드려야 할까요? 저는 아들을 만나려 했지만 아들은 피했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가끔 연락이 닿으면 아들은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제가 다 갚을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도대체 매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정리하려고 해요.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2017년 여름, 아들은 카페를 폐업했습니다. 1년 반, 그게 아들 사업의 수명이었습니다. 폐업 정리를 하는 날, 저는 매장에 갔습니다. 텅 빈 매장에는 철거된 가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재고는 헐값에 팔았어요. 보증금은 다 날아갔어요. 인테리어 원상복구 비용 때문에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었습니다. 45살 남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섰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폐업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빚이 남았습니다. 은행 대출 5천만 원, 그중 2천만 원만 갚고 3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갚을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취직할게요. 월급 받아서 조금씩 갚을게요. 하지만 아들은 쉽게 취직하지 못했습니다. 45. 이력서에 1년 반의 공백. 회사들은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매달 은행에 100만 원씩 갚아나갔습니다. 예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러다 우리 집도 날아가요. 그럴 리가. 당신 정신 못 차리면 정말 그렇게 돼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2018년 초 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담보 설정된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진행하겠습니다. 담보요? 우리는 담보대출이 아니었는데요.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진행됩니다. 그날 저는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를 처음 봤을 때 저는 글자가 읽히지 않았습니다. 지급 명령, 재산 명시 신청, 가압류 결정, 낯선 단어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아내는 서류를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집이 넘어가요. 아직 아니야. 항고를 하면. 항고요? 당신 변호사 비용은 어디서 나와요? 저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시청 지하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어르신, 이미 법적 절차가 많이 진행됐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빚을 갚으시는 게 최선입니다. 아니면 재산을 처분해서 정리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 각자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내 말 들었어야 했는데. 처음부터. 아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저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그럼 우리는 어디 가요? 전세? 아니면 월세로 작은 데 알아봐야지. 당신 나이가 70인데 보증금도 없이 월세를 어떻게 구해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젊은 중개사가 물었습니다. 매물 내놓으실 거예요? 네. 시세가 지금 좀 안 좋긴 한데 한 2억 5천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전세 보증금이 1억 5천인데요. 아, 그럼 팔아도 손에 남는 게 없으시네요. 빚을 갚아야 해서요. 중개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관심한 것 같기도 한 표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물 올려드릴게요. 집을 내놓은 지 한 달 만에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부부였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집을 보러 왔습니다. 와, 여기 넓어요. 애기 키우기 좋겠다. 젊은 아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는 거실을 뛰어다니며 좋아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집에서 우리도 아들을 키웠는데, 이 거실에서 손주들과 놀았는데, 이 베란다에서 아내가 꽃을 키웠는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손이 떨렸습니다. 예전에 은행에서 보증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처럼. 어르신, 이사는 언제 가실 건가요? 한 달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달. 이 집에서의 마지막 한 달이었습니다. 아내는 집안 구석구석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벽지를 쓰고 유리창을 닦고 마루를 쓸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듯이. 뭐 하는 거야? 청소해요. 곧 나갈 집인데. 그래도 우리가 15년을 산 집이에요. 깨끗하게 보내야죠.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걸레질을 했습니다. 저는 차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큰 것들은 버리거나 팔았습니다. 소파, 식탁, 장롱.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3월 15일.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이사 트럭이 왔습니다. 아저씨들이 짐을 날랐습니다. 남은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트럭 한 대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다 실었습니다.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늙어 보였습니다. 아내 얼굴도 헬쑥했습니다. 로비를 지나갈 때 경비 아저씨가 인사했습니다. 이사 가시나 봐요?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설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15층. 우리가 살던 집의 베란다가 보였습니다. 햇빛이 유리창에 반사돼 반짝였습니다. 가자.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트럭을 따라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 집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반 거리. 월세 35만 원에 보증금 500만 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빌라 3층.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숨이 찼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원룸이었습니다. 부엌과 거실이 하나로 붙어 있었고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아내가 중얼거렸습니다. 일단 버텨보자. 짐을 풀었습니다. 침대를 놓으니 방이 꽉 찼습니다. 식탁은 놓을 공간이 없어서 작은 좌식 테이블로 대신했습니다. 첫날 밤 우리는 그 좁은 방에서 라면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TV도 아직 설치하지 못해서 그저 조용히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살아야지. 어떻게든. 그날 밤 아내는 제 등을 돌리고 잠들었습니다. 혹은 잠든 척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가느다란 호흡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끔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형광등 자국이 누렇게 남아 있었고 모서리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사랑한 게 잘못인가? 보증을 선 게 잘못인가? 아니면 그냥 내 인생 전체가 잘못인가?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이사한 뒤로 아들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끔 손주들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10살과 8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사는지도 모를 나이였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원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도 피해자였으니까. 그해 여름,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다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놀랍겠고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경색 초기 증상입니다. 다행히 큰 손상은 없는데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약을 드시고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해요. 스트레스? 의사 선생님은 쉽게 말했지만 우리에게 스트레스는 공기와 같았습니다.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퇴원 후 말수가 더 줄었습니다. 표정도 없어졌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했습니다. 70살.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저희는 좀... 경비는 어떻습니까? 경비도 요즘은 젊은 사람들 쓰려고 해요. 그렇습니까? 국민연금 80만 원으로 월세 35만 원 내고 공과금 내고 병원비 내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식비를 아끼고 또 아껴도 빠듯했습니다. 저는 마트에서 저녁 시간대 할인 상품을 샀습니다. 반값으로 떨어진 도시락, 유통기한 임박한 우유, 시든 채소.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잘 살고 있을까요? 글쎄, 미운 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나도 궁금하다. 전화라도 한번 해봐요. 그래야 하나. 하지만 저는 전화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2019년 봄, 아내의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혈압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됐고 당뇨까지 생겼습니다. 병원비가 한 달에 2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약값이 너무 비싸요. 먹어야 해. 안 먹으면 안 돼. 그래도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걱정 말고. 하지만 제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2년 만에 통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나다, 아버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편찮으시다면서. 내가 어떻게 알았냐? 동네 분한테 들었어요. 그래, 병원은 다니세요? 다니긴 다니는데 돈이 좀 들어서. 너한테 부탁하려고 전화한 건 아니다. 그냥 내 목소리나 듣고 싶어서. 아버지,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제가 가도 될까요? 오려면 와라. 다음 주 토요일 아들이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본 아들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고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겨우 40대 후반인데 50대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요? 방에 누워 계신다. 아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를 보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내는 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은 울었습니다. 48살 남자가 어머니 앞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들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적지만 병원비에 쓰세요. 이게 얼만데? 100만 원이에요. 제가 모은 거예요. 너도 살기 힘들 텐데. 아니에요. 제가 드려야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저는 봉투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아들이 제 손에 꼭 쥐어줬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버지 인생을 망쳤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둘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의 그 방문 이후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쌀 한 포대, 반찬 몇 가지, 혹은 얼마 안 되는 현금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은 조금밖에 못 드려요. 이것도 고맙다. 너도 살기 힘들 텐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아들은 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전보다 작은 회사였고 월급도 적었지만 그래도 일자리가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며느리도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그럭저럭 지내. 죄송해요. 자주 못 찾아뵙고. 괜찮다. 너희도 바쁠 텐데.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래, 우리도 보고 싶구나. 그해 가을, 손주들이 왔습니다. 좁은 원룸에 아이들 2명이 들어오니 복작복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금방 적응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진짜 작아요. 그러게. 좁지? 근데 아늑해요. 비밀 기지 같아요. 아이들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몸이 불편했지만 부엌에서 부침개를 부치고 불고기를 볶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말했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해줄게. 할머니가 해주는 게 맛있잖아.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6명이 앉으니 비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또 오너라. 아이들이 돌아간 후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뭐가? 우리한테 가족이 있다는 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은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노후도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남아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왔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갇혔고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보증을 서지 말았어야 했나? 아들을 더 단호하게 말렸어야 했나? 아니면 처음부터 돈을 덜 대줬어야 했나? 정답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선택이 다 틀렸을 수도 있고, 어쩌면 모든 선택이 다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빴을 뿐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제 삶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 아들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제 노후를 담보로 잡았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자신의 삶 전체를 던지는 것까지를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동네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자식 보증을 잘못 섰거나 자식 사업에 돈을 대줬다가 노후를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도 아들 식당 차려준다고 5천 넣었다가 다 날렸어. 나는 딸 남편 빚 보증 섰다가 집 날아갔고, 우리 아들은 주식한다고 돈 달라고 해서 줬더니 다 잃었어.
저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노인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안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맞아. 자식이니까 도와준 거지.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을 망칠 줄은 몰랐지.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2021년 여름, 아내의 건강이 또 나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심장이었습니다. 입원이 필요했지만 병원비가 걱정이었습니다. 입원하셔야 해요. 위험합니다. 돈이. 지금은 돈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저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하셔야 한대. 알겠어요. 제가 병원비 낼게요. 너도 힘들 텐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아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입원비, 수술비, 회복기 비용까지 모두 아들이 댔습니다. 며느리는 병원에서 간병을 도왔습니다. 회사를 쉬고 와서 아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있을게요. 편히 쉬세요. 고맙다. 아내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미안하다. 무슨 말씀을요? 우리가 너희 짐이 됐잖아. 아니에요. 저희가 죄송한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힘드신 건 다 저희 때문이잖아요. 둘이서 울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원망과 용서가 뒤섞인 관계라는 것을. 완벽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서로를 놓지 않는 관계라는 것을. 아내는 한 달 만에 퇴원했습니다. 많이 회복됐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걷기도 힘들어하고 자주 숨이 찼습니다. 당신, 나 먼저 가면 어떡해요? 무슨 소리야? 나보다 더 오래 살아야지. 나 요즘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여보, 미안했어요. 뭐가? 당신한테 평생 구박만 하고.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날 얼마나 잘 챙겨줬는데. 그래도 좋은 아내는 못 됐어요. 나도 좋은 남편 못했어.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70이 넘어 이렇게 원룸에서 살게 될 줄 몰랐지만 그래도 함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2022년이 됐습니다. 저는 79, 아내는 78이 됐습니다. 여전히 좁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고 여전히 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또래였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식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뭐 어쩌겠어요. 다 지나간 일인데. 그래도 아들이 효자잖아요. 요즘 찾아오고 그런다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오지요. 그거면 다행이에요. 우리 아들은 명절에도 안 와요. 경로당에서 화투도 치고 운동도 하고 점심도 먹었습니다. 공짜였습니다. 저희 같은 노인들을 위한 복지 사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공짜 밥을 얻어먹는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 모두 저와 비슷한 처지였으니까요. 김 선생님, 오늘 국 끓인 거 맛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아내도 경로당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몸이 불편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설거지를 돕고 청소를 하고 가끔 간단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일 안 하셔도 되는데.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쓸모 있어야 기분이 좋아요. 아내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주말에 뵈러 가도 될까요? 오려면 오지. 애들도 데려갈게요. 그래, 좋다. 그 주 토요일
아들 네 식구가 모두 왔습니다. 좁은 원룸이 북적였습니다. 손주들은 많이 자랐습니다. 이제 중학생과 초등학교 고학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번에 시험 잘 봤어요. 그래? 잘했구나. 할머니,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미술 시간에요. 손녀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오빠, 자기,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예쁘네. 아내가 그림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요즘 돈을 좀 모으고 있어요. 뭐 하게?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싶어서요.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몇 년 후에는.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라.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하다. 너희 가족이나 잘 챙겨라. 아버지, 아들아, 나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우리 걱정은 하지 마라.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만 울어. 손주들 보는 데서. 아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웃으려 애썼습니다. 그날 밤 모두 돌아가고 나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아들 착하지요? 그래. 밉긴 했지만 나쁜 아이는 아니에요. 나도 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봐요. 아이한테. 그런가? 자식은 자식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간섭할 게 아니라.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들이 제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랐습니다. 성공하기를, 돈을 많이 벌기를, 저희를 편하게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2023년 봄, 복지관에서 특강이 열렸습니다. 제목은 노년의 재무설계와 법률 상식이었습니다. 변호사와 재무설계사가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며 많은 걸 배웠습니다. 보증의 위험성, 법적 책임의 무게, 노후 자금 지키는 법, 자식과의 경제적 경계선 설정하기. 이런 걸 진작 알았더라면. 하지만 늦었습니다. 이미 저는 모든 걸 잃은 후였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저는 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요? 제가 보증 잘못 썼다가 노후를 잃은 이야기요. 다른 분들은 저처럼 되지 않았으면 해서요. 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실제 경험담이 가장 큰 교훈이 되거든요. 그 후로 저는 가끔 복지관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제 실패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아들 보증을 섰다가 집을 잃었습니다. 청중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부모니까요. 하지만 제 노후까지 담보로 잡는 건 잘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식 보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절대 서지 마세요. 자식 사랑과 보증은 다른 문제입니다. 강의가 끝나면 여러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딸이 보증 서달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서지 마세요. 딸이 서운해해도 그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안 서주면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아서요. 관계가 나빠지는 게 낫습니다. 노후를 잃는 것보다는. 제 말은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이야기 듣고 마음 바꿨어요. 아들 보증 안 서기로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아들이 화내긴 했는데 그래도 제 마음이 편해요.
그게 맞는 겁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해요. 선생님이 용기를 주셨어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제 실패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위로가 됐습니다. 2024년 여름, 아내의 건강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약을 꾸준히 먹고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니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당신, 우리 여행 한번 갈까요? 여행? 돈이 어디 있어? 그래도 버스 타고 근처라도 가봐요. 나 요즘 바깥 구경이 하고 싶어요. 저희는 버스를 타고 근처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 높지 않은 야트막한 산이었습니다.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중간중간 쉬면서 숨을 고르면서 정상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경치 좋다. 그러게요. 저희는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김밥과 삶은 계란. 간단한 점심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래도 괜찮은 인생 산 거 아닐까요? 그런가? 힘들긴 했지만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우리 아들도 키웠고 손주들도 보고. 하긴, 그렇지. 당신이랑 살아서 행복했어요.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산에서 내려올 때 노을이 졌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살아있고, 아내도 옆에 있고, 아들도 가끔 찾아오고, 이게 나쁜 인생은 아닐지도 모른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내는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 가로등, 사람들,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자식 보증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제 말을 들어주세요. 보증은 서지 마십시오. 아무리 자식이 간절하게 부탁해도 서지 마십시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랑이 여러분의 노후 전체를 담보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보증을 서는 순간 여러분은 채무자가 됩니다. 자식이 갚지 못하면 여러분이 갚아야 합니다. 그게 법입니다. 우리 자식은 안 그럴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업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피해를 보는 건 여러분입니다. 집을 잃고 돈을 잃고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잃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과의 관계도 망가집니다. 서로 원망하게 되고 서로 피하게 되고 결국 가족이 아닌 남이 됩니다. 그게 정말 원하는 관계인가요? 차라리 처음부터 거절하는 게 낫습니다. 아빠는 도와줄 수 없어. 미안하지만 내 일은 내가 책임져야 해. 이렇게 말하는 게 냉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식을 독립된 성인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것. 그게 진짜 부모의 역할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자식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는 게 부모로서 가장 힘든 일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대신 고통을 짊어진다고 해서 자식의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은 더 커집니다. 여러분도 망가지고 자식도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니 선을 그으세요. 여기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내가 해야 해. 명확한 경계선을 그으세요. 그게 서로를 위한 길입니다. 만약 이미 보증을 섰다면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무료 법률 상담소, 복지관, 구청, 어디든 찾아가세요.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 조정, 개인 회생,
파산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부모이기 전에 여러분도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진짜 미덕은 자신의 삶을 지키면서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70이 넘어 좁은 원룸에서 살면서 매달 월세 걱정을 하면서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면 지금 바로 결정하세요. 보증을 거절하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세요. 그게 진짜 가족을 위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해가 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붉습니다. 좁은 원룸이지만 오늘 저녁은 아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일 겁니다. 다음 주에는 손주들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미역국이라도 끓여줘야겠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꿈꾸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이제라도 제 남은 노후만큼은 남의 서류가 아니라 제 두 발로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아내와 함께 산책도 하고 손주들과 웃기도 하고 경로당 친구들과 화투도 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거창한 행복은 아니지만 소박한 행복,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저보다는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